예, 노안이어가지고 한 4분 정도가 그 사이에 뭐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남겠네요. 밥때가 되니까 질문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에 답해드리기 쉬운 것부터. 어느 분이 작년에 뭐 사회적 농장 하동의 지리산 해뜨는 의원입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저희 농장에 오셔서 농업 체험을 한동안 하셨고, 그게 원인이 돼서,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로 이제 귀농 귀촌 하시게 되고 전입신고까지 하셨는데, 사회적 농업 활동 중에 귀농 귀촌 하시는 분을 돕는 반을 한 분 정도 운영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꼭, 제가 강의 중에 하도 성인 발달 장애인 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회적 농업은 전부 다 장애인만 데리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들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넓습니다. 그죠? 참여자의 범위는 디스어드밴티지, 불리한 여건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다양한 경로가 있고 원인이 있고, 이분들을 농민이 농업을 통해서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케어, 농장에서 케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하듯이 뭐 대소변 치우고 밥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케어는 힘들죠, 보통. 거의 대부분. 하지만 어느 정도 간단한 그런 돌봄, 농업 활동을 매일 할 수 있고, 교육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농업으로 준비시키는, 또는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죠.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들도 우리 사회적 농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잘 소개 안 합니다. 왜냐면 그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강력범죄 피해를 당하신, 폭행이나 이런, 그래서 당하신 트라우마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여전히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여기서 2차 가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폭력이 두려워서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을 그 마을에 농장으로 오며 가며 좀 쉬시고 농사일도 좀 같이 배우고 하다가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렸습니다만 아예 그 동네를 몇 분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지금은 자꾸 이사 오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동네에 집도 없고 오면 또 일자리도 필요하니 뭐 열심히 또 농사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역이 다양합니다. 근데 귀농 귀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사 교육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받으러 갔더니 농촌경제원고에 무슨 김 박사가 귀농 교육도 사회적 농업이래, 귀농 교육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그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분이 어떤 면에서 지금 불리한 여건에 있고, 농사를 가르치든 뭐 하든 농장에서 농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농장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가, 도와줄 수 있는가, 그분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 개인을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냥 귀농교육도 사회적 농업인가 봐 하면 되지, 이러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을 놓고 하신다면 뭐 개념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이고, 연장선상에서 아까 왜 자꾸 발달장애인 얘기만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에 집중해서 사회적 농업 설명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제가 반성을 해야죠. 재주가 없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아까 제가 참여자라고 표현했는데 한 2번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그냥 현재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하고 있는 이 농장들, 100여 개 가까운 농장들에 와서 농장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의 절반 조금 넘게가 돌봄 쪽이고, 그 절반의 절반 조금 넘쪽이 성인 발달장애인입니다.
돌봄 쪽에 나머지 절반 약간 안 되는 40%를 정신장애인 분들하고 어르신들, 노인들. 근데 이게 뭐 행정하시고 이런 분들 자꾸 치매 노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치매 노인이라는 건 진단을 받아야 치매라고 아는데 뭐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혼자 살고 고립되고 아까 이거 같습니다. 불리한 여건에 있으면 사회적 농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농장이 치매를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농사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 노인 말고도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이 돌봄 쪽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40%가 교육, 그 다음에 뭐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주 세게 농업 훈련을 하는 곳이 일부 있는데 교육은 청년들이나 비혼 여성도 기농하신 성인분들에 대해서 농사를 가르쳐주는 그룹이 있고 아동들이 뜻밖에도 시골에 가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역 아동센터니 학교에 방과 후 돌봄이니 이런 게 많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백이 있어서 농장들이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돌봐주고 방과 후에 뭔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칠 건 아니죠. 지역의 마을에 가서 가르치고 이런 그룹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데 발달장애인 그룹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더 주시면 청년 농업교육에 대해서도 한 3시간 정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전문가분이 내일 세션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교육에 관해서 또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자료들도 발달장애 이상하게 뭐 이건 제 짐작인데 그런 글도 있긴 하지만 농업하고 발달장애인하고 뭐가 이렇게 궁합이 맞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가 장애인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전문하시는 보사님이나 이런 박사님들 물어보면 장애인 정책에서 이상하게 발달장애인 정책 그룹이 이상하게 좀 뭐 공백은 아닌데 약간 소외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만만치 않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그쪽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강조해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발달장애인들하고만 하는 게 사회적 농업이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공동체형 사회적 농업 이제 아주 몇 군데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제안은 드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로 꼬여서 잘 세팅이 안 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이해하셨을 거예요. 상세한 건 몰라도 아까 제가 자료집에 넣었지만 동영상 보이던 아일랜드식으로 하자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10일간 힘 보태서 지금 대부분은 한 농장이 물론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근데 대놓고 여러 사람이 10일간 하자. 그럼 훨씬 힘 안 들이고 잘할 수가 있다. 문제는 공동체형의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인건비가 따로 치러주는데 이분이 뭔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고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사업 시행 지침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사례가 워낙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립이 안 됐고 앞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참여하는 농민분들을 계속 이렇게 거칠게 우쭈쭈 하시는 분들까지 하셔야 됩니다. 얘기 들어주고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같이 고민 상대가 되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의 가족들 또 보통 그분들을 돌봐주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있죠. 이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니까 첫째가 계속 들어주고 경청하고 말상대 대주고 회의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이분이 의사결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자는 아니고 옆에서 자꾸 그 윤활유 치고 기름치면서 얘기 들어주고 회의하고 뭔가 같이 의논하는 때 진행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아까 동영상에서 그 경차 쓰고 지나간 아주머니 보면 볼펜 들고 뭐 하잖아요. 아마도 그 참여자분들 개인에 관해서 현장에 농장의 농민분들도 여러 가지 기록을 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 개인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록을 유지하고 살펴보고 의논해야 되는 기록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농장활동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거죠. 이 코디네이터 역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배추 농사 짓는 김씨 아줌마네 말고 염소 키우는 박씨 할아버지나 가고 싶은데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코디네이터 또는 퍼실레이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캐치하고 얘기 듣고 그러면 뭐 알았어 바꿔줄게 하고 바꿔 그러면 바꿀 수 있나요? 이분이 대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먼저 하던 농민은 되게 서운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내가 싫다고 그러는 거야? 그죠? 또 바꿔주려면 저쪽에 있는 농민분은 뭔데 네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짐을 명령하면 안 되고 다 불러놓고 의논해야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쭉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2019년에 가물가물합니다. 2019년인가 20년인가 요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보고서를 써서 농식품부에 한번 제출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그 100% 옳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그분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몇 페이지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예.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회적 농장도 농식품부가 특별히 인정은 안 하죠. 예, 보조금 대상 이걸로 인정을 하지 무슨 자격이나 인증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그거는 없죠.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예, 무슨 자격증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기왕이면 마음이 열려 있고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기왕이면 사회복지나 뭐 작업치료나 요양보호나 뭐 이런 쪽에 좀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하시면 훨씬 좋겠죠. 아마도 그걸 잘 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영민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책 사업이 대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회적 농업뿐 아니라 대부분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제도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 제도 또는 정책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시설, 그 다음에 지원들을 받게 되는데 그 부작용 중 하나는 그 시설이 그냥 시설화가 됐다.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돌리면 사회적 농장이 보호작업장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걱정이다. 나는 안 좋게 생각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퍼실리테이터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지역에서 협력하는 네트워킹, 공부 이런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반영되지 못한 아이디어 대안은 뭔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대강은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계속 강조한 건 지역에서 협력하는 거다. 뭐 김학재 사무관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으니 온 김에 제 생각까지 말씀드리면 5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 지켜본 결과 처음에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2019년에 그러니까 농식품부 입장에서 제가 농식품부 과장님이라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재정으로 지금 보조금 주는 거는 평생 주기는 어려워요. 농식품부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5년 주는 것도 제가 볼 때 농식품부 정책 중인 기간이 제일 긴 보조금 정책이 그러면 5년만 하고 끝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는 아무리 봐도 사회적 농업은 보건복지 성격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 좀 내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하죠. 찾아보니 지금 보건복지부에는 사회적 농장들에게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법도 없고. 그래서 2019년에 그런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달라 해서 제 전공도 아닌데 사회보장 사업 수십 개를 지침을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고 뭐 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은 그건 맞긴 맞는데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뭐 사회적 농업 쪽에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유럽의 경향이 그랬는데 그렇게 가긴 가야 되는데 간단하진 않더라. 네덜란드도 한 20년 걸렸고 굉장히 정치적인 작업이 있었고 사회적 농업하는 농장이 한 200농가가 모여서 협회를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를 했고 영속적으로 지원해달라. 그거를 네덜란드 보건부가 받았는데 200농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덜란드 전체 농가가 6만이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빼고 60만 참 우리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한 2,000농가 사회적 농장이 모여서 보건부 장관, 농림부 장관 오십시오. 우리 2,000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생 자원봉사 할 수는 없고 그 큰 돈 아니더라도 손해 나가면 살 수는 없으니 보건복지제도에서 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비슷하게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근데 2천 농가 정도가 모여서 요구하니까 힘이 받아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내년보다 빨리 한 1,000농가 정도 되면 그런 법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 농림부 보조 지원 받는 것이 100개 정도 되잖아요. 아직 멀었죠.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해줄 수 없냐 도와달라 같이 해보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게 고공비행으로만 해가지고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최 과장님이나 농식품부의 뭐 차관님이나 국장님이 보건복지부에 가가지고 계속 우리 사회적용파인데 도와주셔 말씀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건복지부 높은 국장님이세요, 선생님이. 잘 모르는 농림부에 무슨 과장 국장님 나서 사회적용업 있는데 장애인에게 되게 좋은 건데 보건복지부가 소관인데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호기심이 생겨서 그거 뭔지 봅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무슨 김정석이 쓴 보고서하고 사례 몇 개 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100억씩 주겠습니다. 할까요? 그렇게 결정은 안 해요. 일단 의심합니다. 좋다고는 하는데 진짜 뭐지 이거? 뭔지? 몇 개나 돼요 전국에? 100개 정도. 100개 가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100개밖에 안 되지만 진짜 좋으냐? 뭐가 좋은지 책 보고 아니까 모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 계통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현장 있는 사회복지관 관계된 복지사들한테 그 사회적 농업하는 농장하고 뭐 알아요? 같이 해본 거 있어요? 그거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 그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중에서 우리 동네 어느 농민하고 이런 한 4년째 했는데 끝내줍니다. 이런 전화를 한 10통 돌렸더니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 그러면 그때 좀 생각이 바뀔 수 있죠. 고공비행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밑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드린 게 지역의 보건복지 교육기관들하고 같이 하셔야 된다. 밑에서 판을 깔아놔야 위에서 딱 해서 얘기를 해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 큰 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앞으로 갈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고요. 그 다음에 왜 같이 해라고 하냐. 아까 보호작업장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뭐 보통 발표 자리에서는 안 하시는 얘기인데 행복농장이 이거는 실무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행복농장은 농림부의 2018년 이 사업 시작되기 전에 자력으로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와 같이 2014년에 시작하셨죠? 그래서 2015년에 본격적으로 농장 활동을 했어요. 근데 처음이니까 제가 듣기로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허건날 일주일에 몇 번씩 왔어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자, 미혼모, 탈북자도 오잖아요. 막 왔는데 1년 동안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지고 볶고 미친 듯이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망합니다. 그때 농림부 보조사업도 없을 때예요. 어떡하지? 내년은 또 굶게 생겼네? 그래서 정리한 게 해보니까 정신장애인하고 지역의 발달장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것 정도 이제 좀 우리가 좀 뭔가 알 것 같다. 이걸 정리하고 문제는 돈이에요. 보조금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도 없고 그때 제가 알기로 격렬하게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서. 한쪽에서는 우리 정도 경험했고 실력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의 보호작업장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주로 제조업체가 많은데 그 지정이 되면 거기 와서 고용된 장애인들 월급하고 플러스 그 업체 직원 월급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이 되면 상당히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한 분이 행복농장을 농업주의 보호작업장 지정 받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분이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냥 복지기관이지. 우리 농민 아니냐. 그러니까 농민이 보건복지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협업을 해서 새롭고 시너지를 내는 것과 그냥 농장이 바로 보건복지 기관이 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죠.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는 농장이 복지기관이 되자는 게 아니고 농장 활동하는 날은 복지기관이지만 그 다음 날은 농사 짓는 농장이죠. 보건복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 다른 문의만
농장이지 보건복지기관 대장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굶게 생겼는데 돈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듣기로 내린 결론이 돈 문제가 되면 프로그램 줄이고 농사를 열심히 짓자. 정 힘들면 한국농장 돈 안 되는 허브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 상추지? 상추 훨씬 비싼데? 정말 돈이 문제면 프로그램 하지 말고 농사 짓자. 이게 본질이다. 그게 가능한 위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 방침이 정해졌어요. 지금까지 유지되는 걸 알고. 뭐냐면 한국농장 전체 매출액의 최소한 과반은 50% 이상은 농사를 먹고 산다. 그게 유지가 돼야 만일의 경우에도, 만일에 어려우면 농장활동 관두고 농사 지어서 일단 먹고 살고 그럼 다시 할 수 있죠. 나중에 형편 피면.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확고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농사 본업을 놓치면 이거 오래 못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래서 한 농장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그래도 더 욕심이 나면 다른 분하고 같이 하세요. 그럼 좀 수월하죠. 그래서 공동체형이 뭐니 이런 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고 특별히 다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눈치를 주셔서 이제 하나만 더 뭐 있죠? 네. 네, 강영모 박사님 몇 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하고 또 박사님 또 이게 IP 넘어가는군요. 저는 빠져들어서 좋았습니다. 그 주신 질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작은 마을에서 농촌 생활돌봄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오지 벽지 마을의 경우 14가구 살고 계시는데 대부분 고령자이어서 젊은이의 유입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전라북도 진안 백운면, 이제 구름도 쉬어간다고 해서 백운면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주민 운동을 해왔던 활동가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문재인 정부 시범사업을 매개로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런 그 생활돌봄을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준비들을 했고, 이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주민들을 다 면사무소 대강당에 모아놓고, 그 면장도 사실 공무원이지만 활동가에 있습니다. 지난해 마을 만들기 정책을 했던 주무관 곽동원 면장님이라고, 그분과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해가는 서비스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직접 마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면 단위에서, 그러니까 장곡면 사례처럼 뭐 그다음에 요량면 사례처럼, 또 춘천의 또 다른 사례처럼 이렇게 면 단위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주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많이 어렵기는 할 텐데, 그러려고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일정 정도 또 손익 계산이 이렇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람도 또 모아야 되고, 뭐 여러 사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강원도, 제가 우리 경애하는 우리 언니네 텃밭 횡성에서 활동가 분이 적어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 이 지원 사업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 아니다고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농촌 지역에 생활돌봄 서비스가 없으니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제공할 거냐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여지를 좀 두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전처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조 인정책으로 바꾸자는 일본의 내용처럼 생활돌봄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 방식도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원 사업의 새로운 정책의 이런 좀 변화 혁신의 내용으로 설계가 되었으니,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복지 서비스로 우리가 보지 말자. 그리고 복지 서비스로 자꾸 우리가 보는 순간,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복지 서비스와 같은 그러지는 않을 텐데 복지 전달 체계의 또 틀에 뭐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이 이런 틀에 자꾸 또 틀에 갇힐 우려가 있어서 저는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방식의 생활 돌봄 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적극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사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김정석 박사님 질문들. 예. 두 분인데 사실은 질문이 세 개입니다. 한 분이 이제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원사에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은 이제 황영호 박사님한테 질문한 건데 제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사업 지침상의 사회적 농업 서비스 공동체 사업은 지침상으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안에는 한 덩어리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서비스 공동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서비스 공동체 사업 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농장을 끼고 예산의 몇 프로죠? 15%인가 30%까지 그 오해가 많았습니다. 30%까지인데 0이면 안 되고 0에서 30 사이에서 사회적 농장이 있어야 된다 이랬어야 했는데 어떤 분은 30 이상으로 하라는 건 줄 알고 사회적 농장들이 대거 결합을 하니 이건 사회적 농업 사업이지 서비스 공동체 사업이 아닌 그런 데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니 그걸 의무화시킨 이유가 뭘까 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 과장님이나 사모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히 대답을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 공동체 사업 예산을 만들 때 어쨌든 사회적 농업 사업이 먼저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어 큰 사업이. 근데 새로 특히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기재부로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하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 예산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기재부 같은 데서는 농식품부는 여전히 농업 아니면 건물 짓는 부처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한다고? 그 돈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부 줘야지 이럴 거라고요. 이러다 보니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뒀고 또 내용상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까 계속 나오지만 장국의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사회적 농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게 확장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의무적으로 들어갔는데 작년에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사회적 농업 꼭 해야 되냐 이런 거부터 또 어디서 사회적 농업을 잔뜩 넣으니까 이건 서비스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농식품부 과장님한테 작년 6월에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사회적 농업 의무적으로 하는 거 빼자. 서비스 공동체 하는데 마침 그 동네에 사회적 농업 하는 농장이 잘한 데가 있고 이 농장이 같이 뭘 하고 싶어. 그러면 같이 가면 좋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농장이 없는데 억지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쭉 생활도움 얘기했지만 반드시 농장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관한 걸 하자, 의무화는 빼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전히 저는 뭐 자발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같이 하겠다는 그 권장을 하지만 의무화시킬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그러니까 사회적 농장에서 해야 될 돌봄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케어를 돌봄이라고 번역하는데 좀 이견들도 있다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해달라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돌봄이라는 게 그 영어로 케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 케어의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막 대소변 받아가면서 막 24시간 붙들어 앉아가지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간병인이 하듯이 이것도 케어고요. 유행가 가사 중에 옛날에 노래는 뭔데 문구는 들려요.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필리핀 가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이돈 케어라고 한국 가사인데 그것도 케어잖아요. 그때 케어는 뭐냐면 아이돈 케어 그거잖아. 나 너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아주 약한 의미에서 케어는 그냥 관심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는 거. 그죠?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농장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 일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드물겠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제가 감을 잡고 있는 몇 군데인데 몇 년 뒤에 어느 사회적 농장은 아예 주간보호센터를 차리고 거기에 간호사, 요양보호사 다 고용하고 농장도 옆에 있고 이런 사회적 농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무거운 케어까지 갈 수 있죠. 근데 현재로서 우리 대부분은 두세 군데 빼놓고 대부분 그렇게까지 못 할 거예요.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정도, 그죠?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뭐 대소변 받고 막 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건 아니겠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아마 말씀드린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세심하게 요 정도. 뭐 난 신경 안 써. 이건 뭐 신경 좀 써줄게 이 정도보단 더 해야겠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사회적 농을 한다라고 말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건 약해요. 그래도 보름에 한 번. 그것도 일반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름에 한 번을 의무화시킵시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 너무 약하고 농민 입장에서는 우리 농장에 뭐 보름에 한 번 매주 이렇게 오는 이 사람을 이름 얼굴 기억하고 그 집안 가정 형편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정도 돼야지. 아까 아일랜드 얘기했잖아요. 그 빼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보름에 한 번씩 오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느 농민이 생전 발달 장애인 주간 뭐 서비스나 사회복지를 모르던 분인데 자기 집에 1년 내내 이제 보름에 한 번씩 누가 왔잖아요. 어느 날 이 양반이 혼자 농장 활동 안 하는 날 읍내 뭐 농기계 부품 사러 읍내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저기 우리 집에 오는 그 친구 내일 모레 오는 날인데 수요일날 오는 날인데 그 친구 요 읍내 어디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보통 때는 거기 있다는데 지금 거기 있겠네?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농기계 부품 산 다음에 거기 사람들 많을 테니까 아이스크림 한 50개 사들고 그 복지관을 간 거예요. 그 농민 입장에서는 그 복지관 처음 온 거야 평생. 그동안에 농장에 한 10번 정도 왔겠지. 와서 이제 이름도 알고 하는데 그 정도 하니까 정도 들고 이제 읍내 나갔더니 생각나는 거야. 저기 있겠네. 거기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싸들고 가서 잘 있냐? 내일 모레 보자.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이러고 오는 거죠. 그 정도 케어는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그냥 단순히 농장에 가서 뭐 하고 가고. 그러니까 아까 손님만 장애인으로 바꾼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해져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케어를 돌봄이라고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학 전문은 아니어서 소상하게 모르지만 대략 전해 들은 바로는 왜 이거를 돌봄이라는 말을 왜 싫어하냐면 돌봄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돌봐주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일방적으로. 그죠? 그래서 돌봄이란 말 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난 맨날 돌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말을 싫어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돌봄이라고 하지 말고 서로 돌봄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래도 뭐 주류는 그냥 돌봄이라고 하면 그게 서로 돌봄이겠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케어를 돌봄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번역할 거냐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어요. 어디에서는 치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치유는 힐링이든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힐도 병을 낫게 해주는 거죠. 영어는 큐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큐어. 상처가 나면 반창고 붙이고 마데카솔 발라서 낫게 해주는 거. 이게 큐어고 치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농장은 드물게 경기도 화성이나 행복농장처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은 드물게 치료적 효과를 할 수 있는 농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는 치료가 안 되니까 장애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분의 삶의 질을 좀 높여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장애의 개념도 오늘 제가 빠뜨렸는데 그겁니다.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개인이 유전적으로 뭐 사고를 당해서. 근데 장애는 개인의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그 전문하시는 교수님도 와 계신데 상태예요. 장애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잘 안 돼. 내 뜻과는 안 돼. 이게 장애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뭐 몇 가지 병은 있습니다만 겉보기 멀쩡합니다. 근데 제가 하필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 살고 있다고 쳐요. 저녁에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뭐 막 위경련이 일어나서 뭐 약이라도 급하게 뭘 먹어야 될 텐데 산골짜기에 와가지고 버스가 없고 밤이라 막 위경련이 났으니 내가 운전도 할 수 없고 병원도 가까운 데 없고 약국도 없어요. 이 상태가 장애예요.
내가 보통은 사실 멀쩡하고 문제 없지만 그 순간 난 장애인인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전라남 제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시장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예산의 50%를 장애인 정책에 퍼부어가지고 나주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은 어떤 장애인들 뭐 말만 하면 연락만 하면 차 쫙 와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뭐 필요한 물건 있으면 다 갖다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 치자고요 사는데 그건 장애인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는. 장애를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장애를 그렇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상태 개인의 병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사회적 농장이라는 거는 개인의 신체 상태, 정신 상태, 병 원인을 치료해서 장애를 극복해 주는 활동이 아니고 농민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줘서 개인의 생활을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렇게 보시는 게 사회적 농장의 케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 때문에 요새 광고도 하던데 사회적 농업 쪽에 고향 사랑 기부제하고 콜라보 가능한가? 그쪽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도 계속 고민 중인데 공식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마침 저희 연구원에 지금 기획실장인 양반이 작년에 고향 사랑 기부제 연구를 했었어요. 제 옆에 그래서 의논을 많이 했거든요. 고향 사랑 기부제가 되면 농촌에 혹시 기부금이 들어오면 농식품부 주머니도 빈약한데 지자체 고향 사랑 기부금 가지고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에 지원해주면 지시장군수들이 얼마나 좋겠냐. 특히 5년 지원사업 끝난데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박사님 그 연구하시는 방법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왜 이론적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거둔 거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한 4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 문구를 보면 지역사회 뭐 취약계층을 돌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딱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군수님, 도지사 시장군수가 뭐 나주시장님이 나주시로 기부금을 어디다 쓸 거냐? 우리는 이거 나주시의 사회적 농장이나 서비스 공동체 쪽에 지원해 줄 거야. 라고 나주시가 아마도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예요. 돈이 X가 크고 그러면 조례 만들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농식품부 차원에서 그래라 말해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지자체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동네에서 좀 한가닥 하시고 힘 있으신 분은 그렇게 좀 움직이십시오. 군수 찾아가서 이런 거 좀 합시다. 농림부 사업받은 서비스 공동체나 사회적 농장이 없는 지역이라면 몇 개 없는 지역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울주군이다. 근데 별로 없다. 그럼 울주군수 찾아가서 울주군 사회적 농업 사업, 울주군 서비스 공동체 사업 만들어서 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죠. 돈은 기부금 받으면 얼마나 더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딱히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고 아마 밑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그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그 고향사랑 기부금 연구하신 박사님 평가는 현재까지는 더 두고 봐야지만 꼭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다들 보면 돈 내세요. 기부하세요. 기부하면 30% 사례품을 돌려줍니다. 돈 모으는 노력만 하지 이 돈이 모이면 이 돈을 어디다 쓸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논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돈 모으는 데만 혈안됐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쓸까 이 고민한 사람 별로 못 봤다. 그러니 지역에 좀 끈이 되시는 분들은 군의원이나 군수님 뵙게 되면 돈 생기면 좋은 데 씁시다. 서비스 공동체라는 게 있고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의 폭이 되게 넓었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현장 질문. 잠깐만요. 그 질문 나눠서 해야 되는지 알고 제가 다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연단위 사례의 확장 가능성은 내일 우리 권혁권 대표님하고 신소희 선생님 하시는 그 국가에서 충분히 좀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또 질문이 하나 있어서 김 박사님 말씀에 좀 덧붙여 보면 질문이 어떻게 저한테 들어왔냐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정 기탁을
시군을 넘어서 면 단위 기관 단체를 지정을 하면 좋은데 가능한지 이거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서 이건 지금 현재 불가하고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방안은 크라우드 펀딩하는 수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지난해 말 제가 도의 의장님 찾아가서 그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냥 김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의장님 도의회 연구비 좀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농업농촌 분야에 어떻게 개발할지 4월 말까지 하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김 박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일본의 경우 우리가 따라했던 고향사랑 기부금은 일본의 고향납세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죠.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고 분명히 일본 같은 방식으로 다시 이렇게 잡아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본은 기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둬요. 그리고 기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정 기부자가 그것을 기부를 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쪽 마나쭈르라고 하는 시즈오카현 밑에 마나쭈르라고 하는 반도에 보면 거기가 어항이 아주 좋은 물고기가 있는데 거기 중간에 마을 숲이 있어요. 커요. 근데 이 마을 숲에 비가 내려서 이 마을 숲에 있는 영양분이 바다로 흘러내려야 영양분이 있어서 물고기가 어장이 형성되는 이런 구조여서 오랫동안 이 숲은 신성시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마나쭈르 마찌에서는 인구 7,000명밖에 안 되는 우리의 그 군도보다 작은 자치단체인데 이 마나쭈르 그 산의 숲을 지키는 프로그램을 딱 줘서 거기다가 지정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김 박사님 말씀처럼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에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원하는 방안, 세 번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하는 방안, 마지막 주민복리 증진 필요사항 이렇게 있고 요거를 지자체가 조례로 어떻게 쓸지를 정해야 되니 저는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이렇게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 갔으면 좋겠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는 고향 납세를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기부를 얼마 했는지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기부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도 지정 기부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좀 기부자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 간의 이런 관계망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와 우리 사회적 농업은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렸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패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간이 2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 현장에서 직접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질문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하동에서 지금 2년차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성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돼서 활동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고 또 저도 선정력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게 지역 내에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체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생겼는데 주변에 많이 저도 권유를 하는 편인데 여기 보면은 62쪽에 보면 이제 서비스 예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 활동 부분에서 뭐 공공재원 일자리 연계라든지 판로 연계, 창업, 희망, 컨설팅도 포함되고 사회적 농장의 직업 훈련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니까 사회적 농장을 뭐 발굴해서 이렇게 키우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연계를 해서 그 직업 훈련을 이렇게 알선해 주는 걸 얘기하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부분은 사회적 농업 직업 훈련 부분. 네네. 그거는 사회적 농장에서 직업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걸 서비스 공동체 사업에서 그 서비스 공동체가 여러 프로그램을 할 텐데 그 중에 한 꼭지로 서비스 공동체에 합류하고 있는 또는 연계된 사회적 농장이 직업훈련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때 사회적 농장의 직업훈련이라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로 성인 장애인들,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들에게 그냥 농장에 가서 이렇게 뭘 돌보는 게 아니라 진짜 선별을 잘 해가지고 대실만한 건데 농사를 정말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비용이 필요하다면 서비스 공동체 사업에서 지원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회적 농장이 이미 사회적 농업 농장 지원사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서비스 공동체 사업에서 또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건 뭔가 좀 안 맞는다. 그때 그 사회적 농장은 농림부 지원받는 사회적 농장 아니라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지원 없지만 우리 사회적 농장이고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공동체 쪽에서 한 프로그램 들어가서 해준다. 이거는 좀 말이 되는데 이미 사회적 농장 지원받는 농장이 하고 있는데 서비스 공동체 사업 예산 또 주는 거는 아마 행정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할 게 분명하죠. 그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창업, 취업, 컨설팅 이런 같은 경우 농촌의 그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귀농귀촌. 그러니까 30개 서비스 공동체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 계획을 놓고 보면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일자리를 농업 쪽에서 뭐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업 계획이 일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 내용에는 그걸 더 부연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예, 마이크 내고 있습니다. 저 노트북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용인시에서 사회적 농업 농장은 아니고 제가 용인시 시범치유농장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아까 김 박사님이 얼핏 말씀하셨던 그 위기의 여성들,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장이고요. 이거 제 소개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 다 이제 각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사회적 농업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된 게 있는지 이게 저는 좀 궁금한데 제가 특별한 자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조사는 없고요. 그것까지 물어볼 겨를이 없었고 그래도 제가 사회적 농업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본 편이니까. 근데 이제 복잡합니다. 사실은 2018년, 19년 그때는 18년에 9개, 19년에 9개, 20년에 18개가 선정이 됐어요. 초반 3년은 그 정도 합쳐서 30농장 정도에서 다 아는 분이고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2018년 처음에는 농식품부에서 10개 농장 하려고 예산 만들었는데 당시 과장님이 이거 미달되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사회적 농업하고 있는 분들 뭐 영광이나 홍성 이런데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런 사업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강권을 해서 들어온 데도 있고 해서 대충 알죠. 그분들은 다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돌보고 돕고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동기로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18, 19, 20년 초반 30개 농장은 대부분 그런 동기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매년 20개, 30개씩 늘어나고 2021년에는 지침에 무슨 체험 관광 이런 것도 한 줄 들어갔어요. 요새 모르겠는데 2021년에 당시에 농식품부에 고위직에 계신 분이 미달될 걸 걱정하셔가지고 관광 이렇게 넣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의논도 했었거든요. 반대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물 흐려진다고 반대했는데 넣으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의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치유농업 사업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어떤 분들은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돈 없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보조금이 물론 보조금이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돈이 나오니까가 첫 번째 목표가 되면 돈 끊어지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근데 한편 또 느끼는 건 제 경험상 몇 분들 경험인데 그렇게 시작하셨어도 이렇게 잘 얘기해보고 이렇게 교육 자료 오고 다른 분들 만나면 사람들 또 물드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이 또 바뀌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좀 그래서 뭐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아우 의미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같이 교감하고 아마 거점 농장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잘 얘기하고 알려주고 의논하다 보면 또 대개의 경우는 사람들은 물들면서 바뀌거든요. 예, 물들거나 개종하거나 확 개종하거나 이런 일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아 저기 오네. 예. 예, 저는 올해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는 그 마을 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4년부터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앞전까지 또 3년간 마을 공동체 그 사업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피농자들이나 좀 굉장히 그 좋은 자원이 되실 분들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신청했는데요. 신청해서 선정되고 나니까 겁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 그 사무관님도 오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일단 동네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제조업을 좀 하고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 사업도 해야죠. 또 이제 기술 그 닥터 지원 사업도 또 받고 싶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거점 농장 측면에서는 중복 지원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우리 지금 거의 10년간 그 마을 회관에서 마을 기업을 유지하고 왔는데 이 사회적 농장 사업을 반납을 할까 그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행정적으로 머리 아픈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는요. 한 조직이, 한 법인이 정부 부처를 막론을 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중복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안 되고, 근데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같은 활동으로 중복 지원 불가인데 같은 활동이 아니면 어떠냐. 그래서 허용되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어요. 이건 한 조직이지만 지원의 내용이 다르다. 근데 그 경우가 마을 기업에서 무슨 기술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있고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인데 이거 어찌 보면 다 농촌에서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분들하고 잘 의논하셔야 되고 또 가서 얘기해보면 또 바쁜데 막 자꾸 물어보면 아 중국이니까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잘할 만한 전문가분하고 의논하고 대동하셔서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건 중복이라 안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판단하셔야죠. 중복이라 안 된다 죽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 보조금 없이 두 개를 다 수는 없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냉장을 하나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어느 기준으로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까 강의 자료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조직 내부 개인의 조건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무리 없이 하셔야 되고 일단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이런 쪽으로 경험을 하셨거나 저희 게시판 건 이따가 저녁 드시고 의논하신 다음에 그 담당 행정관서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죠.